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 전기, 전자, 기초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인 오음의 법칙과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음의 법칙과 키르호프의 법칙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지만 대부분의 회로를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본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로를 갖다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수식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배제하고 앞에 영상들과 같이 개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법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오음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몇 개의 그림을 이용해서 오음의 법칙의 개념을 갖다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물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도록 수조 밑바닥에 동일한 직경을 갖고 있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프의 직경이 저항이라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조에 차여 있는 이 물의 높이가 전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항이 같은 경우, 자, 어떤 경우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장 많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서 물을 바깥으로 다 밀어내는 이 힘이 가장 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수조가 똑같은 시간 동안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전류 전압 같은 걸 갖다가 정의할 때 전류는 지금 요 물이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나온 물의 양으로다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 저희가 전기전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다 사용하면 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공학적으로 전류를 정의하면 단위 시간 동안 흘러나온 전하량으로다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단위 시간 동안 흘러나오는 물의 양도 증가한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빨간색으로다 좀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비례의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전압과 전류의 비례의 식에서 비례 상수를 갖다가 R로 놓으면은 V는 R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오음의 법칙 공식 하면은 V는 IR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R이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비례상수가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는 저희가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전압의 단위 볼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압을 표시하고 I가 전류를 표시합니다. R은 저항을 표시하고, 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오음의 법칙을 한번 말로다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 저항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규정한 그런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을 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번에 나와 있는 3개의 그림을 보시면, 자, 수조에 차 있는 물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물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전압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파이프의 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 파이프의 직경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이프의 직경이 작을수록 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다. 파이프의 직경이 크면 저항이 작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다가 다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프의 직경은 저항을 의미하고 직경이 크면 물이 잘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라는 걸 의미한다. 자, 이런 경우 지금 물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바깥으로다가 물을 밀어내는 이 힘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 똑같은 시간 동안에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의 양은 어느 게 제일 많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 직경이 제일 큰, 자, 이 부분이 당연히 똑같은 시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결국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두 가지 경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저희가 오음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V는 IR로다가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두 개의 파생된 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변을 갖다가 등호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R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R분의 V가 될 거고 등호 우측은 I가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나옵니다. 또 양변을 갖다가 I로다가 나눠보면 등호 좌측은 I분의 V가 되고 우측은 R이 되겠죠.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IR,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의 기본 법칙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말로다가 좀 풀이를 한번 해보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 곱하기 전류한 만큼의 전압이 저항 양 단자 사이에 발생한다. 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값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으면, 저항 양 단자 사이에 전압을 V는 R 곱하기 I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파생된 두 번째 I는 R분의 V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양단자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값을 알고 있으면 R분의 V라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은 I분의 V, 저항 양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 V하고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I 값을 알고 있으면 그 저항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V를 구하느냐, I를 구하느냐, R을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자, 이 그림은 요 두 번째 I는 R분의 V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물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I는 R분의 V에서 V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V, 분자는 같고, 자, 파이프의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분모에 있는 R 값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R 값이 작을수록, 분모 값이 작을수록 전류 I 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로다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의 높이가 같으면 파이프의 직경이 클수록, 즉 저항이 작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온다. 더 전류가 크게 흐른다. 많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회로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오음의 법칙을 표시하는 그 세 개의 식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오음이라는 저항에 0.1A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저항 양 단자 사이에 양쪽에 단자가 하나씩 해서 두 개 단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자 사이에 그 전압이 얼마가 생기는지 저희가 이제 전압 강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저항값 알고 있고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V는 R 곱하기 I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10V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 양 단자 사이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그 전압의 크기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R값이 지금 100으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R값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20V가 지금 저항 양 단자 사이에 걸린다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0.2A라는 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I는 R분의 V에 의해서 또는 R은 I분의 V. 자, 여기서는 R값을 모른다고 제가 일단 정의를 했기 때문에 R은 I분의 V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I분의 V에 의해서 0.2분의 20 해서 105ohm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한 저항 105ohm인데 결국은 파이프의 직경이 똑같은데 파이프에 걸리는, 즉 파이프에 인가되는 저항 양단자 사이의 전압이 2배가 됐습니다. 10V에서 20V로. 그러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I는 R분의 V에서 R값은 지금 두 개가 100ohm으로 똑같습니다. 100ohm으로 똑같은데 전압이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로다가 적어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2배 증가했다는 것은 저항 양단 전압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자, 여기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저항값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회로의 동작을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05ohm짜리 저항에 10V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했습니다. 연결해 보고 나니까 저항에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저항에 있는 그 양쪽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10V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0V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항 양 단자 사이의 전압은 10V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ohm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저항 양 단자 사이의 전압 10V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I는 R분의 V에 의해서 100분의 10 결국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A 즉 0.1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0.1A.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mA라고 여기는 이제 100mA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리 뭐 킬로, 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A가 흐른다. 자, I는 R분의 V에 의해서 100분의 10 0.1A. 그 다음에 거꾸로 지금 105ohm 저항에 0.1A가 흐른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V는 IR에 의해서 105ohm짜리 저항 양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0.1 곱하기 100 해서 10V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역으로다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오음의 법칙을 갖다가 회로 해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음의 법칙과 함께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법칙으로다가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뒤에 살펴볼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자, 이렇게 두 개의 법칙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물이 흐르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흘러 들어와서 양 갈래 길로다가 나눠져서 흐르게 됩니다. 자, 한쪽에는 물이 흐르는 그 폭이 넓고, 한쪽에는 폭이 좁습니다. 제가 이제 저항이 다르다는 것을 좀 표기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좀 넓게 하고 한쪽에는 좀 좁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흘렀던 물들이 다시 어느 지점에서 합쳐져서 다시 이렇게 흐르는 거 그림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두 군데, 여기 물이 갈라지고 물이 합쳐지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회로에서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뭐 노드, 뭐 브랜치, 그 다음에 뭐 루프,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메쉬,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전류가 갈라지는 곳, 그런 곳을 갖다가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다가는 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로다가만 그 노드를 갖다 정의를 한번 해보면, 회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전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갖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저항과 같은 저런 부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회로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 이상의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점을 갖다가 노드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때 그 회로 구성 요소에 이런 부품과 부품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이런 도선은 그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선의 길이를 늘려도 되고, 거의 뭐 0의 그 길이로다가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군데, 요 노드에서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갖다가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요 그림으로 볼 때는 여기 위에 노드, 아래 노드, 각각의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물이 흐르는 걸 갖고 한번 설명드려보면, 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임의의 노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그 양과 그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합친 거하고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같다. 이 밑에 노드에서 보면은, 자, 흘러 들어오는 물을 합친 거하고 그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의 양하고 같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그림을 갖고, 물이 흐르는 걸 갖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 좀 회로적으로다가 내용을 바꿔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자,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어떤 노드에서든 다 성립합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회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지금은 흘러 들어오는 게 이제 한 군데서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군데서 만약에 나눠져서 흘러 들어온다고 하면은 흘러 들어오는 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개가 될 수도 있겠고, 회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회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 전류의 합은 같다. 자, 이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보전의 법칙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그 물이 뭐 솟아나는 게 있으면은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같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하가 생성되지도 않고, 만약에 중간에 어디서 얼로 그 땅속으로 다 흡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도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합친 거하고 같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중간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중간에 머물지도 않고, 들어온 거는 다 빠져나간다. 자, 그런 게 이제 전화 보전의 법칙을 갖다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적용된 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실제 회로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요런 부분, 저항 두 개에, 자, 100ohm과 400ohm,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옆에서 그림을 그릴 때 좌측에 물이 흐르는 그 폭을 갖다가 좀 달리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항값을 좀 100ohm, 400ohm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요 좌측에 있는 그림을 회로로 그린 게 우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와서, IT라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I1과 I2로 나눠져서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 폭이 넓은 쪽으로 흐르는 게 I1이고, 폭이 좁은 쪽으로 흐르는 게 I2가 되겠습니다. 자, 흐른다. 그러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자, 들어오는 거는 IT 하나니까 IT, 요거하고 흘러나가는 전류 I1과 I2 합친 거하고 같다.
아주 간단합니다.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의 노드에서도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흘러 들어오는 게 I1과 I2가 되겠죠. I1과 I2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I1 플러스 I2는 흘러 들어와서 다시 IT로다가 흘러나가니까 IT가 된다.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 법칙인데 회로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회로를 해석할 때 그 회로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요 몇 개 안 되는 회로 법칙을 회로 해석할 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용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회로 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도 뭐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외워야 될 공식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을 실제 회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회로를 한번 몇 개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 상단 좌측에 있는 회로, 앞에서 저희가 봤던 회로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전체 여기 지금 흘러 들어오는 전류 3A라는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또는 이제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두 군데로 나눠져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2A라고. 그러면 반대편을 통해서 흐르는 나머지 전류는 저희가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하면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게 3A 하나밖에 없고 흘러 나가는 게 2A하고 지금 알파에 흐르는 전류를 X라고 놨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거하고 같다. 자, 여기에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 적용을 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는 1A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흐르는 길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해서 전체 6A의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R3를 통해서는 2A, R4를 통해서는 1A, 그 다음에 R5를 통해서 X라는 만큼의 그 전류가 나눠져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R5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자,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 수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들어오는 거는 6A 밖에 없고 흘러나가는 게 2A, 1A, 여기 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X가 되니까 2A 플러스 1A 플러스 X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5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X는 3A가 된다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만 노드가 아니고, 자, 2개 이상이 연결되면은 회로 구성 요소가 2개 이상 연결된 점을 갖다가 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회로를 그리는 툴에서는 3개 이상이 만나는 곳에 이런 분홍색 그 접속점이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이 회로처럼 저항 2개가 만나는 곳에는 접속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접속점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R3의 여기 오른쪽 단자하고 알파의 왼쪽 단자가 만나는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노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래서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용 한번 해보면, 자, 1A가 들어와서 알파 쪽으로다가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결국 R3에서 1A가 흘러나와서 R3를 통해서 R4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R4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똑같이 1A가 되겠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거 하나, 흘러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의 그 원리를 갖다가 저항 직렬 회로에서 그 저항값에 상관없이 모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걸 갖다 증명할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리오페의 전류 법칙을 갖다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법칙, 키리오페의 전압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학적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로에서, 저희가 이제 폐회로, 개회로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로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갖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 없이
그런 걸 갖다 폐회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폐회로에서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자, 물론 이제 요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다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대수합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산을 이용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산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좀 노력을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맨 바닥면 여기가 산의 높이가 0이라고 한번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일 동안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지금 이제 표기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A, B, C, D, E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 폐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날은 A에서부터 B까지 저희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높이를 따져보니까 300m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B에서 C로 이동을 했습니다. 높이를 따져보니까 다시 그 B의 높이에서 200m를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C에서 D로 이동했는데 이날은 이동한 게 높이가 순수한 높이를 따졌을 때 자, 500m를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3일 동안 우리가 올라간 높이는 1000m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0인 부분에서 즉 A점에서 출발해서 300m 올라갔다는 얘기는 B점에서는 300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m 더 올라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0m를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50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또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D점에서는 300m에서의 위치 에너지, 거기다가 200m에서의 위치 에너지, 500m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다 더해진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갖다가 전압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자, 거기부터 이 지점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자, 얼만큼 내려왔냐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B 위치하고 거의 같으니까 한 700m 정도를 갖다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마지막 날에는 다시 300m를 또 내려와서 실제 이동거리는 300m가 넘겠지만 높이만 따졌을 때는 300m를 내려와서 다시 A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300m만큼의 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결국은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될 겁니다. 자, 말로다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5일 동안 산을 오르면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의 합, 즉 전압 상승의 합과 산을 내려오면서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의 합, 처음에 700m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마지막 날 300m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 요거 더한 거는 같다. 자, 이게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해가 쉽도록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자,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제가 회로로다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300, 200, 500m, 총 1000m를 올라간 건데, 자, 보시면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직렬로다가 쭉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보니까 0V입니다. 아까 그 산의 높이 0이라고 저희가 출발한, 자, 여기 A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점의 산의 높이가 0으로 놓고서 이제 올라간 거니까. 자, 0으로 놨을 때, 자, 3V만큼 전압이 상승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자,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둘째 날, 거기서 다시 200m를 올라갔습니다. 2V만큼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5V가 됐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 5V는 다 밑에 0을 다 기준으로 합니다. 자, 5V만큼 올라갔습니다. 총 3V, 2V 해서.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다시 5V에서 또 5V를 또 올라갔습니다. 증가했으니까 500m. 그래서 이 지점 정상에서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V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내려왔죠. 자, 700ohm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700ohm을 통해서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 700m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려온 다음에 산의 높이를 재보니까
3V입니다. 3V. 300m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다시 300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밑으로다가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V1, V2, V3 전압 상승 앞에서 저희가 산을 올라가면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 그걸 더한 거하고 저항을 통해서 그 전압 강화가 발생한 거, 즉 산을 내려오면서 감소한 그 위치 에너지 VR1, VR2 요거 더한 거는 같다. 이게 이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VR1은 지금 전압은 양 단자 사이의 그 전이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갖고 플러스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산의 높이를 갖다가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런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쪽보다는 산의 높이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실제 저항 700오음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 VR1을 갖다가 이제 재보면 한쪽 단자에는 10V가 걸려 있고 여기서 10V하고 3V는 밑에 0을 기준으로 한 게 되겠습니다. 자, 10V가 걸려 있고 다른 쪽 단자에는 3V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양 단자 사이에 그 전이 차라고 저희가 이제 전압을 정의하는데 10V에서 3V를 뺀 7V가 되겠습니다. VR1은. 그 다음에 이제 VR2는 저기 한쪽은 0V에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3V니까 그대로 3V가 되겠죠. 그래서 VR2는 3V 마이너스 0V에서 3V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은 요 산의 모양을 갖다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회로로다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본 거고, 자, 조금 더 간단한 그 마지막 회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지금 10V가 지금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ohm과 100ohm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0V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10V까지 올라갔다고, 산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만에 딱 올라가서, 자, 이틀에 걸쳐서 5V 내려오고, 또 하루 5V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압 상승은 10V, 요 V1 하나밖에 없고, 전압 강화가 산을 내려온 거니까 VR1, V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니까, V1은 VR1 플러스 VR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이제 VR1하고 VR2는 같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거 모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VR1은, 자, 요거 저항으로 봤을 때 한쪽에는 10V 걸려 있고, 한쪽에는 5V 걸려 있으니까, 그 차이니까, 10-5V에서 5V. 자, VR2는, 자, R2 저항, 한쪽에는 5V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0V가 걸려 있으니까 5V-0V에서 5V가 된다. 자,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면서 또 사실상 요 두 가지 법칙만 있으면 대부분의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오음의 법칙과 키리오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